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2주차 1월 9일에서 10월 사이의 정세 동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당대표 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찰 대신 공직자 기강 감찰만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국민의 힘, 그리고 내년 총선에 다수당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의회의 야당과의 정치적 협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골몰 하는 상황에서 역시 정권을 빼앗긴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정권을 되찾기 위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자본을 위해서는 야합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정당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정당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르는 이러한 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법부, 권력에 종속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공수사 업무의 이관을 앞둔 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돋보입니다.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 문제는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구조적 진단 없는 경제 위기와 성장 담론의 의미 없는 반복이 연초만 되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 고금리 현상과 금융 수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 간 경쟁과 기술 발전의 상황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소식이 주요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투자,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리쇼링 문제의 한계가 마치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외국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재벌과 정경련의 어떤 변화, 4대 재벌이 탈퇴한 현재의 정경련의 어떤 상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고학력 경쟁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 교육전문대학원 신설 등 교육의 본질과는 다른 아주 형식주의적인 그런 내용들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이 근본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전월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 그리고 힘이 들다고 하는 정형외과 등 진료과별, 지역별 그런 격차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난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유럽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소득 대체율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연금 개혁을 마치 한국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론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겨레 기자까지도 이런 부정한 돈을 받고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SNS상의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그런 부패들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나경원인데, 당대표 출마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과 비전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여사는 OECD 가맹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탄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40%가 노동을 하고 있는데 1%에 불과한 공공돌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 돌봄의 어떤 시설은 99%가 민간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 노동 문제, 노후의 요양과 돌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 관련된 동향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전면적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를 만약에 줄인다고 한다면 노인 복지를 확충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파견법 위반 판결, 사장이 파견법을 위반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늦은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신문들이나 기업 쪽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생산공정에서의 파견노동 불법이라고 하는 명확한 법조항이 판결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 이하 미적용은 헌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권에 기반할 때 5인 이하 사업장을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헌법의 노동사업권과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법원 판결까지 가서 결정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대재해법보다 더 강력한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조차 지금 정권이나 여당이 더 개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관련된 정책의 동향입니다. 원전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원전 확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월성원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지만 이런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환경부가 산자부에 이런 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입니다.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정상회담을 실시합니다. 지금처럼 남북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공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강대국들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핵무기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나라 외에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배타적 핵무기
그 배타적 소유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엔에서 결정한 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폐기하고 전쟁의 위험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 국제적 보편주의에 입각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만 중국 인민들의 저항에 굴복해 통제를 해제하고 해외로 중국 인민들이 나가는 것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인민들의 입국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통제를 가하자 중국이 이에 대한, 특히 한국에 대한 보복적 외교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보편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제시기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사과하거나 손해배상할 일이 없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것이고, 일본은 또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통해서 그 당시의 침략과 지배를 다시 반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 요구 수용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으로서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그때 당시의 조선인들의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은 일본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일본이 주장하는 어떤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본으로부터 이 부분을 보상받거나 해결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주차 정세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